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에서 매가 날아왔지만 코스피가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강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지만 코스피는 조금이나마 고점을 높이며 9,000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코스피는 지금 0.65% 오른 8,922.79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8,884선에서 출발한 이후 장 초반 한때 8,976.55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인 8,933.61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렇듯 코스피가 9,000선까지 바짝 다가섰지만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1천억 원 가량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이 1조 1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주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사상 최초로 26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35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기는 8% 넘게 올라 22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미국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1% 가까이 떨어졌고 뉴욕 나스닥과 S&P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상장 이후 처음으로 스페이스X는 5% 가까이 떨어져 191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FOMC 이후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반도체 호황 기대감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부 선반영한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역시 70선까지 내려오면서 투자 심리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첫 FOMC는 예상보다도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 가능성이 한창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리 인상이 예고된 수준으로 국내외 할 것 없이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간밤에 이루어진 미국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연준은 현지 시간 17일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올 1월부터 4번 연속 유지한 겁니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문구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던 완화 편향 문구가 삭제됐고 연준 위원들은 이날 새로 발간된 경제 전망 보고서에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거란 예상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당장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열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지난달 중동전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금리를 유지하긴 했지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취임 후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신 총재는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연내 2번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한 이후 파죽지세로 오르며 한때 2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앞다퉈 스페이스X 편입에 나섰던 국내 ETF들도 기대감에 부풀었을 텐데 그러나 수익률은 오히려 처참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우선 미국 우주항공 ETF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인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20%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고 전체 ETF 중에서 하락률 1위였는데요.
이 밖에 다른 미국 우주항공 ETF들도 하락률 최상위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스페이스X 상장 이후 발빠르게 편입에 나섰던 ETF들입니다. 스페이스X를 아직 편입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는 같은 기간 6% 넘게 하락했는데요. 다시 말해 즉 스페이스X의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관련 ETF들이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간밤에는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된 ETF들의 흐름은 왜 이렇습니까? 증권가에선 스페이스X의 편입 시기와 기타 구성 종목 성과 등이 영향해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TF들이 공모 물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장 이후 편입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들어가게 됐다는 건데요. 다만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기 성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한 만큼 스페이스X를 필두로 관련 미국 우주 기업들이 함께 평가를 받으며 ETF도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우주항공 ETF로도 상승세가 번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저가 매수 타이밍을 고민해볼 기회라는 건데요. 다만 지속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선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중앙그룹이 주요 계열사 5곳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본 시장이 긴장에 빠진 가운데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던 중앙일보의 회사채에도 조기 상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규모만 1,000억 원이 훌쩍 넘는데 이 여파가 결국은 투자자 전반에 미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인재입니다. 네, 우선 중앙일보 회사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총 1,370억 원 규모의 상장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권자들이 만기와 상관없이 즉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 여파에 신용평가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앙일보 회사채에 대한 만기 전 조기 상환 의무가 생긴 겁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을 사실상 채무불이행 수준인 트리플 C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 중앙일보는 해당 사채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회사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과는 무관하며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채권자 형평성 유지를 위해 만기 전 상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들인 계열사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 위험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 불안감을 자극할 우려도 나옵니다. 중앙그룹 채권 손실이 현실화하자 고금리를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다른 종목들에도 매도세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전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겠으나 비우량 회사채의 순발행 감소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민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고 정부를 작심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난해 대출 규제가 재건축 아파트 등의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막으면서 주택 공급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별다른 제도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에 서울시가 이 내용을 다시 건의하자 정부의 움직임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왜 나오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현재 정부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정비사업 관련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주비 등 사업 목적성 대출은 일반 가계주택담보대출과 별도의 유형으로 관리하고 담보 인정 비율, 즉 LTV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부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건설업계, 금융업계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그러면 정비사업 현장에 현재는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주비 대출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LTV 40%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공사 기간 중에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담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 43곳 중에 35곳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주비 대출 차질로 정비 사업이 중단돼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주비 대출의 LTV를 70%로 높여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견해차를 보여왔고 그 대표격인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런데 두 곳이 이번에는 교통카드를 두고 또 정면 충돌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던 정기권 통합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건데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서울시는 어제 기후동행 카드와 모두의 카드, 즉 K패스를 일원화해 다음 달 1일부터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라는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역버스와 GTX에선 쓸 수 없는 기후동행 카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기능이 비슷한 두 제도를 통합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즉각 통합 운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도 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종로 세운 사고역 개발과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올해 3월에는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을 두고 지난달에는 GTX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보고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네, 다만 교통카드 통합 관련 문제는 소비자 혼란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통합 운영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는 9월부터 종료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에 반박하고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통합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교통카드 통합을 통해 국비 40%를 지원받아 연간 1,4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국토부로부터 구체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기업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 가격도 고점 대비 크게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광산업체들은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포스코는 오히려 리튬 사업 확대를 위해 국제개발금융기관과 최대 1조 원 규모 금융 패키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포스코가 지금 어떤 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는 겁니까? 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과 관련해서 중남미 개발금융기구인 IDB 인베스트와 최대 7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DB 인베스트는 중남미 최대 개발금융기구인 IDB 산하 기관으로 광산과 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IDB 인베스트가 직접 2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상업은행들이 4억 5천만 달러를 함께 지원하는 AB론 구조입니다. 이 IDB 인베스트가 선임 대주 역할을 맡고 민간은행 자금을 함께 끌어오는 공동대출 방식인 겁니다. 이르면 이사회 예정일인 8월 초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측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차입 한도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실제 차입 여부는 향후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리튬 상황이 안 좋다던데 왜 투자하는 겁니까? 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단기 업황보다는 장기 공급망 경쟁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는 현재 아르헨티나 리튬 1공장을 가동 중이고 이 공장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리튬 염호 광권도 추가 인수했습니다. 리튬 가격은 고점 대비 크게 떨어졌지만 2030년 이후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는데요. 가격이 낮을 때 생산 기반과 원료를 확보해서 수요 회복기에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결국 캐즘을 일시적 조정기로 보고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카카오 노사가 멈췄던 교섭을 재개하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협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서비스 안정성 점검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우선 카카오 노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0일 카카오 창사 이후 첫 파업이 진행된 후 처음으로 다시 대화에 나선 겁니다. 회사 측은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는 오는 29일 예정된 연차투쟁은 그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연차투쟁은 조합원들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며 업무에서 이탈하는 방식입니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등 쟁의권을 확보한 5개 법인 전체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협상이 결렬된다면 파업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도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차 파업을 앞두고 카카오 서비스 안정성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첫 파업 전에 제출한 비상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번 파업의 참여 규모가 지난 10일 진행된 4시간 부분 파업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자동화돼 있어 대규모 장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는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해야 하는 운영, 개발 인력이 현업에서 장기간 이탈하면 복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시스템 점검이나 업데이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정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 사이에서 대응 범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부담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넘어 보급형 스마트폰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 보급형 갤럭시 모델 가격을 전작보다 1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보급형인데 이제 가격이 거의 60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37은 내일 59만 8,400원에 출시됩니다. 전작인 A36 대비 약 10만 원 오른 건데요. 이번 모델은 6GB 램, 128GB 용량, 5000mAh 배터리로 출시됩니다. 45W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5000만 화소 광각, 흔들림 방지 등 카메라 기능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두뇌인 AP는 전작에서 퀄컴 스냅드래곤 칩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엔 엑시노스 1480 칩을 탑재했습니다. AI폰을 내세운 삼성인 만큼 보급형이지만 A 시리즈 전용 AI인 어썸 인텔리전스도 지원합니다. 서클 투 서치나 AI 지우개, 번역, AI 빅스비 등 다양한 AI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오래된 의심이 있죠. 해외에는 싸게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해외 출시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미국과 영국에선 각각 $450, 339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9만 원에 출시됐습니다. 보급형 갤럭시 모델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많아 더 빨리 출시됩니다. 이에 비하면 국내 가격은 약 10만 원 저렴한 셈인데요. 여기에 국내에선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달 5일까지 결제 금액의 20%, 약 11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전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부지가 선정된 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인데 선정의 이유와 남은 절차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우선 두 지역이 원전 부지로 낙점된 배경이 뭡니까? 네, 한수원이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이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가 부지 적정성과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두 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4기가와트급 원자로 2기가 들어설 대형 원전 부지로는 91.01점을 받은 경북 영덕군이 82.63점에 그친 울산 울주군을 8점 넘는 차이로 앞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또 0.7기가와트급 SMR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이 87.11점을 받아 84.56점을 받은 경북 경주시를 제치고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영덕은 과거 이 천지 원전 예정 부지였던 곳이라 지질 조사나 환경 검토 같은 사전 절차가 끝나 있던 검증된 입지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장은 고리 원전과 가깝고 원전 운영 인력이 풍부해 기존 원전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MR 1호기는 오는 2035년, 신규 원전 2기는 오는 2037년에서 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준공 시점은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고 실제로 착공까지만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죠. 맞습니다. 부지 선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인허가, 또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 계획 승인 등 이 원전 착공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 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더라도 2031년으로 설정된 대형 원전 착공 목표 시점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또 환경 문제나 주민 갈등이 불거졌을 경우 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할 고준위 방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이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은 여전히 비싸고 물가 전반적인 부담도 여전합니다. 이에 정부가 하반기에도 에너지와 농산물 등의 관세를 낮춰 물가를 계속 누르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LPG와 LNG 같은 경우는 아예 무관세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할당 관세 조치를 통해 하반기 LNG와 LPG에 0%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에 한해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LNG와 LPG 두 품목의 기본 관세율은 3%인데요. 정부는 당초 LNG의 경우 현재 2분기 2%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다가 3분기에는 2%, 4분기에는 1%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0% 할당 관세 조치가 취해지고 있던 LPG도 3, 4분기 1%를 적용하려다 0%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하반기 동안 15% 감면하기로 했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과 운송비 등에서 유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에 좀 더 밀접한 식품 관련 관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수입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에 대한 할당 관세 조치를 8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과일의 관세율은 할당 관세 조치로 30%에서 5%로 낮아진 상황인데요. 앞서 농식품부는 할당 관세 영향으로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바나나는 4%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계란 가공품과 해바라기 씨유 등 식품 원료 10종의 할당 관세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도, 농축액 등 식품 원료 7종과 사료 원료 2종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할당 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상황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초 19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던 서명식이 다가오기도 전에 양측의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효력도 즉시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효 시점이 앞당겨진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란 측도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해 합의문이 양국 대통령에 의해 공식 서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과 이란 정상에 이어 중재자인 자신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며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된 서명 행사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종전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레바논까지 포함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전이 가장 먼저 명시됐습니다. 상호 합의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60일간의 협상 기간도 기재됐습니다.
서명 후 30일 내에 미국의 해상 봉쇄도 전면 해제하기로 했고 이란은 60일 동안 수수료 없이 호르무즈 항행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60일이 지나면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어 추가 협상 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 문제와 또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감독하에 현장 희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서명과 동시에 이란산 원유 수출 및 금융 제재를 풀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